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대중교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도 또 확진된 사례도 없다. 어제 서울시가 밝힌 내용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 잘 쓰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왠지 찝찝한 기분에 손잡이도 덜 잡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역이 결과로 나타나는 사례일 겁니다. 자, 1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재개발이 선행돼야 지하 보행로를 조성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일부 강제력 동원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제외된 창신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개발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환경미화원과 공원 관리자 등 현장 노동자를 위한 7층 규모의 전용 휴게 공간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합니다. 32년 만에 법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지만 잇따르는 의회 비위로 우려도 높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분기별 접종 대상자군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도 나왔겠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에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로 계획돼 있습니다. 2분기엔 65세 이상 의료기관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고요. 3분기에 만성질환자와 성인 19세에서 64세 등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4분기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백신은 이미 총 인구수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구매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 중입니다. 네. 자, 예방접종 외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방역 역량을 늘리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루 PCR 검사의 역량은 올해 상반기 내로 24만 건까지 확대되고 역학 주사가는 올해 내로 385명,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60명이 더 확충된다는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도 올해 말까지 1,000개소가 마련됩니다. 2분기 이후로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도 확보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예비 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인과 투석 환자 등 특수환자를 위한 특수병상도 확대 운영되고 의료와 돌봄 인력의 지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요양병원과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화 이후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할 계획이고요.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 개발 역시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5,875명입니다. 어제보다 354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371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04명 더 늘어난 23,56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04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이 28명, 강남구 사우나 관련이 24명, 종로구 요양시설 입원 사례 관련이 14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홍제권 일대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서대문구가 추진 중인 지하 보행로 사업 역시 잠정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있을 때까지 보행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홍은 사거리에서 홍제역으로 이어지는 지하를 뚫어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홍제 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 현재 기본 설계가 완료 단계에 들어섰고 곧 실시 설계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계획대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홍제 2, 3구역 재개발에 진척이 없을 경우 보행로 착공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착공 시기는 양쪽 토지주들과 담판을 벌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토지주들도 개발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착공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쪽에서 동의하는 전제가 깔려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주들이 끝까지 개인의 이익만 고려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의 사회재산 원칙이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다수가 함께 공감해주면 저는 그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과자동의 건립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연간 300명 정도의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4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문 구청장은 감염이나 의료사고 등 위험 부담이 있고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지만 주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임기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은 할 수 있는데 공공은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간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 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리스크를 안 떼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문 구청장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 청년 임대주택 125세대가 아닌 100세대를 입주시키는 대신 주민들의 요구대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은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주민 공람 이후 변경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천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주민 공람 이후 서울시와 중랑구 시행사 간 논의로 수정된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먼저 세대수, 당초 1221세대가 계획됐지만 이 중 276세대가 빠진 945세대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를 360세대 낮췄고 2인 이상 가구를 114세대 늘렸습니다.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지하 7층, 지상 29층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수는 조정 못했는데 세대수로 많이 조정이 됐어요. 또는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할 때 충수 조정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지 배치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앙에 정원을 둔 삼각형 형태였던 건물 배치가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 확보 등의 문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들어서는 상업시설. 먼저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서관은 지상 3층에 들어섭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포함해 총 180평 규모입니다. 도서관을 제외한 지상 3층의 나머지 공간은 교육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상가로 채워집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한 개층 전체에 대해 용도가 지정됩니다. 피트니스 등 운동시설은 지상 4층에 170평으로 계획됐고 이외 지하 1층은 식자재 마트가, 지상 1, 2층은 일반 상가가 계획됐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공람을 통해 받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중랑구청 사업시행자, 건축관계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쳐서 토론한 다음에 새로운 안이 있어서 한번 그걸 갖다가 보여줬어요. 설명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고 종합해서 심의에 저희가 상정할 예정입니다.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한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는 이달 말 예정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정부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종로구 창신동의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창신동 공공재개발준비위원회 강대선 대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로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일단 최근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창신동이 제외됐는데 어떤 입장이시고 또 현재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공공재개발 발표에서 창신동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도시재생 비용으로 1,100억에서 1,500억 이상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배제가 된 것에 매우 실망스럽고요. 예. 저희가 피청구인 종로구청 상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11월 30날 제출했죠. 네. 종로구청 상대로의 판결은 약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거의 날짜가 다가옴에도 서울시는 여러 행정심판이 많다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결국 종로구청 상대로 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 얘기가 없는 걸 봐선 기각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또한 1월 11일 종로구청 질의 답변 제출에 서울시청도 관여 지자체 2기에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2021년 1월 12일 날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면서 이 예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4월 서울시장의 선거는 도시재생으로 힘들어하시는 연대 지역분들에게는 사활을 얘기할 정도로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죠. 예. 여야당에서 나온 정책들을 세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도시재생을 폐지해주는 것이 연대 지역분들이 원하는 정책이니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온 예비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재생 롤 모델로 삼은 영국 셰필드시의 경우 1970년부터 약 20년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6만 명 감소한 결과물이 있고 창신동은 2014년부터 도시재생 1호로 선정이 되어 2020년까지 약 4천 명 인구란 감소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동네의 슬럼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실패이니 여러 연대 지역 주민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4월 선거를 치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이 저마다의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 창신동 사례에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신동 공공재개발준비위원회 강대선 대표 연결해봤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둘러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권한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상정도 못한 채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진통 끝에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2년 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됩니다. 또 지방의회도 의원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돼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어 의정 활동에도 긍정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집행부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 그 전문 인력이 자료 받아서 검토해서 의원한테 주면 의원이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 뭐 감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알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듯 지방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기돼온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민택 강동구의회 전 의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공적 업무 시 제공되는 이동 경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장인 박민수 강동구 의원은 1심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의원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른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위원장 자리에 있어 사퇴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반성의 어떤 표시가 본인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을 강동구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해 말 최우진 마포구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파티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갖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관수 강남구의회 전 의장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의원의 가족회사와 구청 간의 수의계약이 엄연한 불법임에도 수년간 수상한 거래를 이어오던 노원 구의원도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시계 3년간 3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해당 구의원 가족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전 몰라요. 제가 뭐 그런 거 의원인데 만약에 했으면 못하게 했겠죠. 근데 저 남편이 하는 거 전혀 몰라요. 상황이 이렇자 법 개정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자재 검증 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도 함께 자질 검증에 나설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평가는 하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당 안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와 민간위원 참여라는 견제장치를 만들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간위원을 의장이 선임하게 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또 임의대로 또 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한다고 써 있어요. 의무적으로 수렴한다고 써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한계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제도 보완과 함께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 시행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커지는 권한만큼 지방의회 역량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집중취재 와디슈 태윤영입니다.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공무관이나 가로 환경을 정비하는 관리자 같은 구청의 현장 노동자들은 나름의 일터에서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현장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전용 휴게 공간을 마련합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손에 쥐고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환경 공무관들이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업무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이면 일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휴게 공간은 곳곳에 소규모로 설치된 데다 일부 시설은 오래되고 환경이 열악해 온전히 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공간이 부족해 휴게실에서 세탁을 하고 비좁은 샤워실을 10여 명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탁기도 휴게실 안에 같이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건조기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뭐 저희 개인 세탁물도 세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소음도 있고. 휴게 공간 확보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 중구청이 오는 10월까지 을지로 5가 건어물 시장 인근에 현장 노동자 전용 휴게 공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무관들의 쉼터가 있던 곳입니다. 지난 2017년 화재로 소실돼 지금은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휴게 공간은 지하 1층에 지상 7층 규모로 청계천로부터 장춘단로를 청소하는 공무관과 가로수, 공원 관리자까지 120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열악한 곳에서 어렵게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쉬었다가 다시 또 일하고 그러면 더 안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노동자 전용 휴게 공간 건립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중구는 층별 배치와 내부 인테리어까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서울 서남권 4개 자치구가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각 자치구 간에 중복되는 사업을 줄이고
위해 식물의 조사와 제거를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와 양천구가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하천인 안양천의 종합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구는 안양천 내에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특정 시설에 과다한 중복 설치를 자제하는 대신 시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안양천 내에 부족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 끊겨 있는 산책로와 둔치 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환삼 덩굴 등과 같은 위해 식물에 대한 합동조사와 제거도 약속했습니다. 위해 식물의 합동조사와 제거는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검토 중입니다. 4개 구는 앞으로 안양천 50리에 물빛 장밋길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와 또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모두 연결해서 장밋길도 한번 연결해 보자는 이제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스모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명소화 사업을 해가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일단 3개 구 실무진은 지난 20일 첫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4개 구 실무진의 2차 합동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늦어도 오는 3월 안으로는 안양천 종합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송파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코로나로 힘든 저소득 가정에 써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동대문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다 주운 돈에 성금을 모아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행여나 마스크로 두 눈과 두 귀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